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화폐와 금융시장 제2장 화폐와 금융시장의 기초적 이해에서요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금융시장과 금융상품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설명보다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쫙 조감을 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금융시장과 관련해서요 크게 두 가지로 금융시장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채무시장이 있고요 주식시장이 있습니다. 채무시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채무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은행의 대출이라든가 채권, 이게 여기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이라는 것은요 고정된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확정금리부 증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만약에 어떤 기업이 이윤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과 상관없이 정해진 확정된 금액을 원금과 확정된 이자를 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권자 같은 경우에는 돈을 많이 벌었다 해서 더 줄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은행의 대출 같은 거 생각을 해보면요 기업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은행의 대출 아니겠습니까? 자, 은행 입장에서는요 기업의 사업 계획을 한번 보는 거야. 기업의 재무 상태를 보고 여러 가지 회계 자료를 분석해서 이 기업이 우리한테 돈을 빌려간 다음에 채무를 상환할 가능성이 있는가, 그걸 평가해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은요 대출을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서 대출을 해줄까 말까, 더 나아가서 대출의 이자율이라든가 기간 같은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채권을 발행한다라고 하면요 재무구조가 상대적으로 좀 안정되고 오랜 기간 시장에서 신뢰를 쌓은 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금 조달 수단인데요, 증권회사 같은 금융기관이 채권을 인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개인에게 다시 또 판매를 할 수 있게 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채도 있습니다. 기업의 규모가 좀 작거나 회계 자료가 부실해가지고 우리 사채 이렇게 하게 되면은 막 이자가 고금리 해가지고 악덕 사채업자, 영화나 드라마에 많이 나오죠. 근데 돈을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일반적인 1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기가 힘들게 되면 이렇게 사채를 쓰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당연히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리스크가 높아서 사채 이자율 같은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을 적용받게 되고요. 사채를 끌어다 쓰는 기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부담이 크게 됩니다. 자, 다음 주식시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채권과 달리 주식 같은 경우는요 지분을 나눠주는 거야. 그 지분만큼 주인이 된다는 것이죠. 지분을 분배해서 야, 너도 이 삼성의 주인이 돼. 그 채권, 여기 나와 있는 주식을 보유한 부분만큼이요.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주주가 됐다 그러면 주주총회에 가서요 경영 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거야. 우리 기업들이, 기업의 주인이 어떻게 보면 주주라 볼 수 있잖아. 기업들이 어떻게 대리인들이 돈을 많이 벌었는가, 그거를 주인처럼 이렇게 보고를 받고요. 또 경영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경영진 교체하는 데에도 내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회사가 영업을 잘 못하거나 어떤 이윤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에는 배당금 같은 거 받지 못할 수도 있게 됩니다. 아니면 기업이 신규 사업을 투자하고 어쩌고 하지 않고 사내 유보하게 돼서 배당을 안 하고 우리 기업이 신규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돈을 좀 유보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배당률이 떨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주주를요 끝까지 남은, 이렇게 저렇게 떼고 마지막 남은 거에 대해서 내가 청구할 수 있다 해가지고요 여기 나와 있는 자녀 청구권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주주는요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자유롭게 주식을 양도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채권, 채무시장과 그리고 주식시장 이외에 중간적인 형태가 또 있습니다. 전환사채와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는 게 있는데요. 자본시장이 발달하게 되면서 청구권의 성격에 따른 이 분류가 명확하게 되기 어려운 부분이 생겼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BW라고 하는데요.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요.
새로 발행되는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야. 말 그대로 새로운 주식, 신주, 새로운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채권. 그러니까 두 개가 좀 섞여 있는 겁니다. 자, 기업의 주가가 올랐어. 주식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채권자는요, 어떤 이미 약정된 정해진 행사 가격으로 신주를 구입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면 나는 요 가격에 살 수 있었다라고 하면 좀 더 싸게 주식을 살 수 있으니까 유리한 투자 기회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기업은 손해 아닙니까? 기업이 손해는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혜택을 부여하는 대신에 좀 더 낮은 이자율로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게 되니까 어떤 부담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또 채권자가 이런 신주 인수권을 만약에 행사했다 그렇게 되면 신주를 발행함으로써 그 신주를 구입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본금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저 전환사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CB 해서 Convertible Bond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부채를요 전환한다는 거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청구권이 부여된 그런 채권을 의미합니다. 자, 안정적인 이자 수익이 보장되면서 회사의 주가가 오르게 되면 채권자 같은 경우에는 생각해보니까 주가도 오르네? 내가 요만큼만 원래 갖기로 했던 원금과 이자, 이거보다 좀 더 욕심낼 수 있겠어. 그렇게 되면 그러한 채권으로서의 청구권을 포기하고요, 주식으로 바꿔버리는 거야. 그러면 시세 차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채권자들도 적절하게 이걸 활용하게 되면 유리한 투자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도요, 전환사채를 발행하게 되면 금융비용을 좀 더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될 수가 있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기업의 재무구조가 또 개선되는 효과를 보이기도 합니다. 자, 또 하나는요, 인수합병에 대해서 약탈적으로 공격적으로 막 들어오는 기업 사냥꾼들이 있는데 거기에 어떠한 포이즌 필 같은 독소 조항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어수단으로서의 기능도 하게 됩니다. 신주 인수권부 사채 같은 경우에는 권리 행사 이후에도 사채는 여전히 있어요. 근데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권리를 행사해 버리게 되면 그만큼 사채가 소멸한다라는 측면에서 앞에 나와 있는 신주 인수권부 사채와 차이를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요 우리가 희석증권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는 회계 처리 같은 거를 좀 애매하게 제대로 어떻게 하지 못하게 되면 기업의 재무구조가 왜곡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사채와 채권과 주식의 중간 성격을 가지고 있기, 그러니까 모두의 성격을 애매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우리 박스에 보면은요, 전환사채에 대한 얘기가 조금 나와 있습니다. 전환사채와 주식 간의 어떠한 교환 비율은 그게 바로 전환가격 또는 전환비율,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예를 통해 보시면 좀 쉽습니다. 액면 가격이 100만 원인 전환사채가 있어요. 전환 가격이 5만 원이다 라고 하면요, 전환 비율이라는 것은 전환 가격 5만 원으로 액면 가격을 나눠주는 거야. 그럼 전환하는데 전환사채 가격이 5만 원이잖아. 액면 가격 100만 원이면 20 이렇게 나오면 이 뜻이 전환 비율인데, 전환 비율 20이라는 것은 전환사채 한 장 가지고 주식을 20주와 교환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옵션의 만기가 전환사채의 만기와 만약에 일치한다라고 하면 전환사채의 가치는요, 내가 순수한 채무로서의 가치도 있고요,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가치, 두 가지를 같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때 기업의 현금 흐름이 갖는 변동성이 만약에 크면 클수록 그 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 가치 중에서 변동성이 클수록 이쪽 부분의 요거 순수 채무로서의 가치는 떨어지고요, 주식 매입권의 가치는 높아지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변동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되는 거니까 당연히 주식 매입권으로서의 가치가 커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순수 부채의 가치가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은
현금 흐름의 변동성이 클수록 신용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자, 전환 가격은 6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5만 원. 근데 주가가 향후 상승할 것으로 향후 3만 원으로 떨어질 확률이 있고요. 또는 7만 원으로 올라갈 확률이 있습니다. 반반 있어요. 자, 이랬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만 원으로 떨어지게 되면 나 그냥 전환 안 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얻는 게 없어요. 근데 만약에 7만 원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나의 기대 수익률, 기대 소득은 7만 원. 현재 전환해 버리는 거죠. 만 원만큼 내가 이득을 봐. 근데 그럴 확률이 50% 이렇게 되니까 5천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밑에 있는 것처럼 이 변동의 폭이 더 커지는 거야. 여기는 어떻게? 3만 원에서 7만 원 사이인데 주가가 빵으로 떨어질 확률이 있고요. 20만 원으로 올라갈 확률이 각각 반반 2분의 1이라고 하면은 앞에 있는 것처럼 만약에 빵으로 떨어질 것 같으면 그냥 행사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이건 똑같습니다. 근데 20만 원으로 올라가면 내가 전환을 했어. 그러면 차익 6만 원에 살 수 있잖아. 20만 원짜리를. 그러니까 14만 원 곱하기 2분의 1, 0.5 하게 되는 거니까 7만 원의 이득을, 기대소득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기업의 현금 흐름의 변동성이 훨씬 더 커지게 되면은 주식의 매입권의 가치는 당연히 더 커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간단한 예를 통해서 이렇게 봐주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금융시장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금융시장은 이렇게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발행시장이라는 것은요, 자금의 공급자로부터 자금의 수요자에게 이전이 될 때 자금의 수요자가 본원증권을 발행해서 금융중개기관에 판매, 인수시키는 시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최초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으로 주식이나 채권이 본원적이라는 게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것에 처음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처음 발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차 시장이다. 이런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자, 주식의 발행시장이 있고요. 채권의 발행시장이 있게 됩니다. 주식의 발행시장이라는 것은 주식회사가 설립자본금 조달이라든가 자본금 증액을 위해서 신규 발행 주식을 최초라는 말이 중요하죠. 최초로 투자자에게 매출하게 되는데 형성되는 게 주식 발행시장이고요. 채권 발행시장은 국가나 금융기관, 기업 등이 발행 주체가 자금 조달 또는 정부 수행, 어떤 정책 수행을 위해서 신규, 이것도 최초죠. 채권을 최초 투자자에게 매출하는 경우에 형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발행시장에서 처음에 주식이라든가 여기 나와 있는 채권을 발행할 때요. 시장 중개기관, 인터미디어리가 들어오게 됩니다. 증권회사라든가 은행. 왜냐면 이거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이라든가 수요자 같은 경우에는 아니 이거 발행하는 주체가 과연 믿을만한가? 비대칭 정보, 에이시메트릭 인포메이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증권회사라든가 은행들도 들어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유통시장이 있습니다. 유통시장은요, 이미 발행된 게 다시 거래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차가 아니라 2차 시장이다. 이렇게 세컨더리 마켓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미 발행된 증권이 재판매되고 거래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식 유통시장이 있고 채권 유통시장이 있습니다. 주식 유통시장에는 유가증권시장이 있고 코스닥 시장, 코넥스 시장이 있습니다. 자, 유가증권시장이라는 것은 소정의 상장 요건을 갖춘 기업, 우리가 말하는 소위 건실하고 큰 대기업들 생각하시면 되겠죠. 까다로운 심사 절차를 거쳐가지고 그걸 통과했을 때만 이용할 수 있는 게 유가증권시장이고요. 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유가증권시장보다는요, 상장 요건이 조금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망 중소기업이라든가 벤처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코넥스 시장은요, 요거보다 더 완화돼서
중소기업들에게 상장을 허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채권 유통시장은요, 장내시장과 장외시장이 있는데 거래소 상장 채권만을 표준화된 방식으로 거래하는 곳이 장내시장 이렇게 얘기하고요. 뭔가 규정이 있는 것이죠. 룰이 있고 절차가 있고. 장외시장이다라고 하면요, 앞에 나와 있는 상장 여부와는 무관하게 주로 증권회사를 통해서 채권이 거래되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통시장은요, 주식시장처럼 만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없거나 채권처럼 만기가 정해져 있는 대규모의 증권을요, 쉽게 현금화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금융자산의 유동성을 높일 수 있어서 좀 금융의 중개 기간을 좀 더 활발하게 나타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 근데 유통시장과 발행시장은요, 긴밀하게 서로 연결돼 있어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유통시장에서 거래가 원활하지 않아. 그럼 내가 처음 뭘 발행했어? 아니, 이거 할 때 어차피 거래가 잘 안 될 것 같으면 발행하기 전에 미리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시장에서 거래가 원활하지 못하게 되면 증권의 시장성이 확보되지 않아서 발행시장 자체도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증권의 유통시장 가격은 발행 가격의 어떤 기준이 된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고요. 발행시장에서 증권 발행과 그에 따른 자금 조달은 유통시장의 증권 수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유통시장은 기업의 어떤 가치와 전반적인 경제의 상황에 대해서 시장의 평가를 제시하고 효율적인 자금 배분을 촉진한다라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통시장을 운영하게 되는 주체는 크게 브로커와 딜러가 있는데, 브로커는 말 그대로 연결시켜주는 거야. 매매의 중개 역할을 해주는 것이고요. 딜러는요, 자기가 계산을 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가 직접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얻는 사람들을 딜러다,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금융시장에는요, 단기금융시장과 장기금융시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요거는요, 기간을 1년을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년 이내에 짧은 그런 기간을 가지고 있는 시장을 단기금융시장 또는 자금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반면에 이렇게 장기금융시장이다 그럼 자본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기간은 1년 이상 이렇게 장기 채권이나 주식 이런 것들이 거래되는 시장을 얘기합니다. 자, 단기금융시장에는요, 대표적인 게 콜시장, 환매조건부 매매시장 등이 있고요. 자, 개별 경제 주체들의 어떤 일시적인 짧은 기간이잖아. 자금의 어떤 부족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 유휴현금의 기회비용을 감소시킨다. 내가 돈이 잠깐 쓸 일은 없어. 그럼 이거 앞으로는 쓸 일이 있지만 잠깐 이걸 가지고 있으면 그거에 대한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거잖아. 놀고 있는 현금에 대한 기회비용을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고요. 자, 경제 주체가 직면하는 여러 가지 신용 위험이라든가 가격 위험, 유동성 위험을 더 줄일 수 있게 되면서 또 정책 당국은 이렇게 환매 조건부 매매 시장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효율적인 통화 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본시장은요, 우리가 장기금융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식, 채권, 장기 채권, 자산 유동화 증권시장, 그리고 통화 안정 증권시장이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중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을 주식시장, 1년 이상의 장기 채권이 거래되는 시장을 장기 채권시장, 이걸 묶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증권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본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금융상품은 단기 금융상품과는 달리 회계 처리 방식이나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경제적인 성격 같은 것도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책 뒤에 표에 보시면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가시면 이런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도 있긴 하지만 그냥 대략적인 내용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융상품, 금융투자상품 나와 있는 투자성 상품에는요, 증권 상품이 있고 펀드 상품이 있습니다. 펀드가 이제 수익증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증권에는 크게 주식, 채권 나눠져 있고, 주식에는 보통주, 우선주 이렇게 있습니다. 채권에는 일반 채권이 있고요. 우리가 말하는 국채, 지방채, 등등등 회사채 이렇게 있고, 기타 채권은 여기 또 등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자, 펀드 상품은요,
투자 대상과 관련해서 유가증권이냐, 주가 지수 관련된 펀드냐, 기타 펀드냐 이렇게 있고요. 투자 방식과 관련해서 적립형이냐, 전환형이냐, 재간접 펀드냐, 아니면 뭐 1인명 등등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탁 상품으로는요, 금전 신탁, 그리고 파생 상품으로는요, 주식 관련, 금리 관련, 뭐 통화 관련, 신용 관련, 또 파생, 결합증권, 엄청나게 금융 상품들이 많죠. 금융이 발전하게 되면서 이렇게 금융 상품도요, 엄청 많아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비금융 투자 상품이 있습니다. 이건 투자와는 상관없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축, 그리고 대출, 보험 및 연금 상품 이렇게 있어요. 저축에는요, 요구불 예금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인 예금이죠. 요구 시 바로 뺐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정기적금, 그리고 정기예금 이렇게 있네요. 또 대출 상품에는요, 담보대출이 있고요. 신용대출이 있습니다. 보험 및 연금 상품에는 의료비 중심의 보험이 있어요. 실손 의료보험이라든가 자동차 보험 이런 것들이 있고요. 노후 대비 중심의 보험이 있습니다. 연금, 종신보험이 있고요. 투자 및 저축 중심의 보험이 있습니다. 변액 또는 장기 저축성 보험이 있습니다. 자, 연금제도와 관련해서는요, 공적연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국민연금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 주택연금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이쪽에 관심이 있거나 그럼 찾아보시면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제가 다 설명드릴 건 아니고 전체적인 책에 나와 있는 큰 구조 이 정도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